네, 요 며칠 재밌게 읽은 그래픽 노블 4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도 작가들이 되게 아이즈너상도 많이 받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 좋은 기록들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못생긴 제인 그리고 이너라는 책입니다. 일단 제목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너무 이렇게 외모에 좀 집중을 한 키워드인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했는데 읽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좀 무색해졌어요.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은이의 이름은 베라 브로스골이라는 작가이고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는데 5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러시안 아메리칸인 거죠.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쉐리던 칼리지에서 고전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대요. 그거 몰랐네.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10여 년 동안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일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첫 그림책 날 좀 내버려도 이것도 국내에 번역해서 들어왔습니다. 칼데콧 안어상을 받았으며 이 칼데콧상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상이더라고요. 첫 그래픽 노블 아냐의 유령으로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알려진 아이즈너상을 비롯해 11상 합의상을 받았다. 이것도 한국에 번역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신작,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안 했을 수도 있네요. 네, 내 인생 첫 캠프라는 책도 읽었었는데요. 그 그래픽 노블도 이 작가가 썼습니다. 최신작 못생긴 제인 그리고 이너로 아이즈너상을 거듭 수상하며 아이즈너상을 또 받은 거예요. 최고의 아동 청소년 그래픽 노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12월에 초판이 인쇄됐어요. 굉장히 최근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사실 내 인생 첫 캠프라는 그래픽 노블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 게 전반적으로 그림 자체가 다 초록색, 초록빛을 띠고 있더라고요. 단색을 띠고 있고 내용이 또 되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렇게 즐거운 경험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책은 좀 달랐어요. 처음에 이제 컨셉 자체는 이 주인공 제인이라는 친구가 못생기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가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의 세계관 안에서는 여성은 그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유일한 이제 딸이고 아들은 예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당숙이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당숙이면 친인척 관계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 집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당숙분이랑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좀 이상했어요. 옛날에는 친인척이 결혼을 할 수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한 그나마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숙한테서 내쫓기기 전에 집에서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가지고 남자를 잡아서 결혼을 하면 일부 지참금, 네, 지참금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상당한 지참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성은 과거에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속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재산을 아예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성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이 남자를 잡아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목에 표현된 것처럼 못생긴 제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여기서 저 나왔던 표현적이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당숙이 그런 말을 해요. 너나 나나 둘 다 못생겼지만 그나마 난 남자라서 이 집을 갖고 나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재밌는 표현이죠. 노골적이고. 근데 이제 얘는 본인이 못생겼기 때문에 제이는 또 잘생긴 남자를 사랑해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나에게 없다고 느끼는 걸 더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식하다고 느끼면 유식한 배우자를 찾고 내가 못생겼다고 느끼면 예쁜 배우자, 잘생긴 배우자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인도 그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남인 피터라는 아이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집에서도 엄마 아빠는 둘 다 잘생기고 예뻤는데 얘만 못생기게 태어나가지고 되게 서러웠던 그런 과거에 대한 묘사도 있고요. 거기까지 읽었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거기까지 읽었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이제 피터한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스포일러를 하게 되네요.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은 영상을 빨리 감기를 해서 그 다음 책부터 보셔야겠네요.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터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피터의 아버지나 형제들은 피터와 되게 달랐어요. 피터는 굉장히 고상하고 외모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인데 형들은 다 거칠고 아빠도 딱 남자다운 남자. 남성성을 굉장히 강조한 남자여가지고 그 집에서는 굉장히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둘 다 어찌 보면 아웃사이더인 거죠. 피터랑 제인 둘 다. 다른 이유로. 피터는 너무 잘생겨서 제인은 못생겨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피터한테. 근데 이제 피터가 좋아 라고 하는데 동시에 제인은 못생겼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인이 뭐 말 한마디만 해도 좀 거슬리는 말을 한마디만 해도 야 니까지 거랑 누가 결혼을 해주겠냐 말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게 제목이 뭐였어요? 못생긴 제인과 이너였죠. 이너를 만나게 됩니다. 피터가 그렇게 제인한테 야 니까진 여자랑 누가 결혼해주겠어 이러고 막 제인한테서 벗어나다가 이너를 만나게 돼요. 되게 예쁜 공주님같이 생긴 이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너가 피터를 데려가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이쁜 이너가 이 잘생긴 피터를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은 피터를 찾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피터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강물에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아니 호수겠죠. 하여튼 호수로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서 피터가 납치됐어요. 막 이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해요. 도와주겠다 해요. 그래서 뭐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약을 주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수프를 끓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물속이 추우니까 두를 수 있는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어떤 마법의 스카프 같은 것도 줘요. 제가 보기엔 이건 마법의 스카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보물을 주는데 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게감이 생겨서 바다 깊이 내려가서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이 피터를 구하러 가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은 보통은 예쁜 여자가 납치돼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었어요. 그 상황을 정확히 비틀었잖아요. 아름다운 남자아이가 납치돼가지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찾으러 탐험을 나가는 정확히 정반대로 비틀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래서 제인이 이제 갑니다. 호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인이 진짜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보면은 제인의 표정이 보면 이 제인의 표정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확실히 애니메이션 쪽에 일했던 분이라 표정 너무 귀엽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제 제인 표정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나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갇히게 되거든요. 그 집에. 근데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해나오는지 그리고 이너가 납치한 피터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여정에서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돼요. 네,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 친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제이는 피터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제이는 피터와 결혼에 성공해서 지참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의 전개에 호기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는 독서가 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목이랑 그 여성이 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못생긴 여자는 결혼할 수 없다 이런 기본 배경적인 설정 때문에 읽고 싶지 않았던 책인데 읽으니까 그 기존의 작품들에서 나왔던 어떤 뭔가 납치된 어떤 잡혀간 아름다운 여성을 남자 주인공 탐험가가 구하러 가는 이런 서사를 정확히 비틀었고
또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비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이 책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제가 말을 하려다가 그 말을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숨이 차더라고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 책은 레이나 텔게마이어. 제가 여러 번 소개했었던 작가인데요. 오 마이 캐릭터라는 책입니다. 오 마이 캐릭터라는 책이고 작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작가의 시스터즈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도 아이즈너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고요. 이 작가도 한국에 정식 번역된 그래픽 노블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비주얼 아트스쿨에서 일러스트레이션 학위를 받았다. 그래픽 노블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 아이즈너의 이름을 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권위는 만화상이겠죠. 네. 아이즈너상을 3차례나 수상했고 최근에 출간한 4권의 그래픽 노블은 모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이번 썸네일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휩쓴 작가들의 책 이렇게 해야겠네요. 아동 청소년 그래픽 노블계의 독보적인 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에 출간한 어린 시절의 고민을 담은 자전적 그래픽 노블 스마일은 아이즈너상과 함께 보스턴 글로브 혼독상을 수상했고 2014년에는 본격 자매 탐구서인 시스터즈로 아이즈너상과 함께 미국 만화 산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인물상도 수상했다. 저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시스터즈를 읽었거든요. 물론 재밌었지만 이렇게까지 상을 휩쓸 만한 책인가? 그건 모르겠거든요. 한국 웹툰 작가들이 미국에서 활동했다면 저는 미국상을 다 휩쓸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국 웹툰 중에 사회풍자적인 감성이 담긴 웹툰들은 보면 작품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시스터즈나 이런 레이나 텔게마이어가 그린 그래픽 노블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감탄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상을 휩쓸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한국 작가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진짜 상 다 휩쓸 것 같습니다. 올해 인물상도 수상했다. 2016년에는 고스트도 아이즈너상 받았구나. 멕시코의 축제 죽은 자들의 날을 배경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그린 고스트로 아이즈너상 3관왕을 차지했다. 오마이 캐릭터는 중학교 연극부를 배경으로 현실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스토리텔링을 펼쳐 보임으로써 미국 도서관협회 선정 스톤월 도서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청소년 도서관협회에서 10대를 위한 그래픽 노블 10선에 뽑히기도 했다. 그래픽 노블 10선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재밌겠네요. 그럼 그래픽 노블은 뭘까요? 여기에 적힌 글도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만화책 한 권을 재미있게 보았는데 마치 좋은 소설이나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마음이 뿌듯해진 적이 있나요? 그럼 그 책은 바로 그래픽 노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픽 노블은 만화에서 비롯된 장르이지만 만화와는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픽 노블은 시각적 표현을 의미하는 그래픽과 소설을 가리키는 novel을 합성어입니다. 만화는 저급한 문화라는 기존의 편견에 맞서 만화를 다채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은 시각 예술로 변모시킨 미국 문화운동의 결과이랍니다. 세계 만화사의 전설로 불리는 윌 아이즈너는 그래픽 노블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작가입니다. 왜 세계 만화사의 전설일까요? 궁금하네. 아이즈너는 1978년 자신의 작품 표지에 그래픽 노블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는데 오늘날 미국에서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아이즈너상도 그의 이름을 딴 것이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모든 상의 대체로의 이름은 다 남자 이름을 딴 걸까요? 이런 생각을 남자들만 했을까요? 아니면 여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 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미국 만화계에서 예를 들어 레이나 텔게마이어도 대단한 사람이면 뭐 텔게마이너상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성들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 이름을 딴 상은 잘 안 생기는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문학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만 가는 디지털 시대에 만화의 재미와 소설의 감동을 다 담은 그래픽 노블은 새로운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장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저는 사실은 오마이 캐릭터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주인공은 여자이지만 주로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연극부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그 연극부에서 쌍둥이 형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쌍둥이 동생은 게이이고 쌍둥이 형은 재능이 있지만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주인공이 이제 그 쌍둥이 형제랑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무대 제작팀으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주인공이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연극부의 이야기를 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러브라인이. 그래서 처음에 주인공이 좋아했던 남자도 더 인기 많은 여자아이한테 가버리고 그 다음은 또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좋아하는 남자애랑도 좀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뭔가 저는 사실 연극부 자체의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데 너무 이 쌍둥이 형제의 서사가 인상 깊게 나와서 왜 여성들의 인생에는 항상 이렇게 남자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설령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게이여도 왜 그렇게 그들의 존재가 여성들의 인생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성애자 남자들도 그렇고 동성애자 남자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여성을 이용하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런 반감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성애자 남자 캐릭터도 이 주인공인 여자아이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냥 흥미거리 같은 걸로 이용하려고 하고 여기 나오는 동성애자 남자아이 캐릭터도 나중에 가면은 결국 이 여자아이를 좀 기만하고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자들은 여자들을 이용하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게 좀 그리고 항상 이제 여자들은 그런 그들의 사랑을 받고자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갈구하고 이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왜 그렇게 이용받지 못해서 안달이고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이용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작가의 시스터즈에는 자매의 이야기가 지금 중점적으로 나와서 전 되게 만족스럽게 즐겁게 읽었거든요. 근데 오마이 캐릭터에서는 그 쌍둥이 형제의 서사가 너무 중요하게 나와요. 저는 이 여자아이의 인생이 궁금한 건데 이 여자아이의 꿈과 인생이 궁금한 건데 그 쌍둥이 형제의 꿈과 사랑이 너무 중요하게 조명이 되니까 도대체 왜 내가 여자 주인공 서사에서도 이렇게 남자애들의 이야기를 봐야 하는가 그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쓰레기 제로 가족의 일기라는 그래픽 노블이에요. 이 작가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프랑스인이에요. 책을 좀 옮길게요. 책을 좀 옮기고 네. 한번 볼까요?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을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더 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겠어요. 글 그림 베네딕트 모레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 작가 15년 동안 자연 보호를 위해 자신의 그래픽 재능과 상상력을 발휘했다. 다양한 책을 썼는데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입견을 무너뜨리는 생물 회의론자 친구를 위한 작은 안내서와 기후 회의론자를 위한 온라인 만화를 선보였다. 2014년 가족과 함께 쓰레기 제로의 대모험을 시작하였고
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쓰레기 제로 가족의 일기를 출간하였다. 근데 저는 제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쓰레기 제로 가족. 1년 동안 쓰레기 만들지 않기 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불만이었던 게 이 책 전반적으로 이 주인공 화자, 이 작가의 캐릭터가 너무 뭔가 너무 주장적이고 불안한 감정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 작가한테서. 그럼 요것만 봐도 이 작가가 맨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요것만 봐도 좀 느껴지실 텐데 작가의 감정선이 되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느낌이 들었고 일단 그래서 이제 4인 가족이에요. 아빠 제레미, 엄마 본인 베네딕트, 딸 말리, 아들 디아 이렇게 4인 가족이 같이 이제 1년 동안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위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프랑스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12톤이라고 하고요. 또한 쓰레기 배출량도 되게 많았는데 프랑스의 1인당 가정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330kg라고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까지 합치면 590kg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줄여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작가는. 그리고 우린 재활용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재활용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또 가공을 하게 되고 네, 여기 나오거든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새 플라스틱 제품 추가. 새 플라스틱 병이 나오는데 그것은 품질이 저하된 상태이다. 그 다음에 그걸 또 재활용하면 새 플라스틱 제품 추가 이렇게 몇 번을 계속 하다 보면은 품질이 계속 저하되면서 마지막 새 플라스틱 병은 햇빛을 피해야 된다. 쓰레기통, 재활용 불가능. 요런. 재활용이라도 플라스틱을 다시 만드는 과정은 똑같아요. 플라스틱 산업이 지구를 망치는 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 가족의 1년 동안 쓰레기 버리지 않기 프로젝트에서 전반적으로 뭘 느꼈냐면 과시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의식이 있는 시민입니다. 이런 우월감,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느껴졌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요. 인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쓰레기도 만들지 않기 위해 정말 애를 쓰고 아주 노력하고 스스로를 압박하고 서로를 구속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았어요.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사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뤘기 때문에 뭐 뿌듯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막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살려면은 대형마트에서는 일단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요. 일반 가게에서 뭘 산다고 했을 때 보통 포장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매번 어떤 그런 도구들을 내가 갖고 다녀야 돼요. 유리 그릇이라던가 에코백이라든지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쉽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고 그런 흐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글쎄요 좀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회의적이고 근데 이제 뭐 만들어서 쓰는 이런 거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세제 같은 거는 그래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죠. 보통 세제를 사면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주잖아요. 플라스틱 통에. 그래서 웬만해서 밖에서 아무것도 안 사기 위해 최대한 집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이런 거는 또 괜찮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다 모든 걸 자급자족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반드시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간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삶을 간소화하게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소유물들을 대부분 다 처분하거나 버리거나 팔거나 그런 미니멀리즘 형태. 근데 이제 과연 이것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가?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굳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쓰레기 제로가 아니라 텀블러 더 자주 사용하기 이런 정도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쓰레기 제로 이러니까 너무 긴장감이 느껴지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 바구니 더 사용하기 텀블러 더 사용하기 이 정도가 좋지 않았을까. 애초에 프로젝트의 목표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지 않았나 너무 아이디어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이 책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선이 불안한 감정선들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좀 읽기가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책.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순서는 제 호감도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소개하는 책이 어쨌든 제가 가장 에너지가 있을 때 촬영을 하는 이유가 그 책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1등 책은 못생긴 제인 그리고 인어, 두 번째는 오마이 캐릭터, 세 번째는 쓰레기 제로 가족의 일기, 이제 마지막 책은 읽으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테트리스라는 그래픽 노블인데요. 이 책도 아이즈너상 후보에도 올랐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입니다. 1위인지는 모르겠네요. 베스트셀러 작가. 근데 아까 그 레이나 텔게마이어 책은 베스트셀러 1위를 올랐다 했죠. 대단합니다. 자, 테트리스 오늘의 마지막 그래픽 노블이고요. 의자에서 계속 소리가 나네요. 끼끼. 자, 이 책은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테트리스는 누구나 아는 게임이죠.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테트리스 말고 그 왜 방탈출 게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큰 네모난 이제 판을 주고 거기에 이제 조각조각 들어가는 것들을 맞추는 굳이 따지면 직소 퍼즐의 형태인데 직소 퍼즐은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테트리스 조각들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테트리스처럼 위에서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네모난 판에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나오면 이제 방탈출 게임에서 그게 나오면 이제 무한정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애초에 누가 개발했는가? 어디 사는 누가 이 게임을 개발했으며 판권을 거래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 테트리스 판권을 산 건 누구이며 또 이 판권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PC용 판권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표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게임기 있죠. 그 용 판권이 있고 또 뭐 하여튼 판권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판권 거래에 있어서 어떤 실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뤘습니다. 그리고 과연 테트리스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그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법적인 분쟁과 소송 이런 내용들을 다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단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작화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인데 저는 컬러풀한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작화도 단조롭고 컬러도 단조로워가지고 근데 또 내용이 매력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 테트리스라는 게임 자체에 관심도 없고 법적인 분쟁 같은 거에 관심도 없는데 그냥 요즘 제가 그래픽 노블을 다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한번 도전해봤던 책인데 완독을 하긴 했지만 너무 복잡한 어떤 법적인 사실이나 법적인 근거나 이런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권을 리뷰를 해봤고요. 못생긴 제인 그리고 인어 같은 경우는 참 읽기 전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읽으면서 재밌었고 읽고 나서도 추천할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레이나 텔게마이어의 다른 책들도 향후 읽어볼 거고요. 베라 브로스골의 다른 책들도 향후 읽어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